어느 날 며느리 집에서 내쫓긴 여인이 3년 뒤 그 며느리의 급여를 정산하게 됩니다. 소리 없는 복수, 그리고 말 없는 승부. 그 조용하고 단단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세요. 아들 없었으면 그 집에서 난 사람도 아니었겠죠. 그 애는 내가 뭘 얼마나 참았는지 모를 거예요. 그저 없으면 편하겠다는 생각이었겠죠. 내가 나간 날 그 아이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현관문 닫히는 소리만 남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입니다. 서울 북쪽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에 살고 있고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아들 집에서 살았어요. 큰 병을 앓던 아이를 돌보려고 며느리 허락도 없이 들어간 건 지금 생각하면 내가 너무 성급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처음엔 가족처럼 지내보려 했어요. 며느리도 어색해하면서도 밥도 같이 먹었고 손주도 나한테 곧잘 안겼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생기더군요. 주방엔 나만 있고 거실엔 그 아이만 있었어요. 내가 설거지를 하면 며느리는 노트북을 닫았고 내가 청소기를 들면 그녀는 이어폰을 꽂았어요. 말수도 줄었고 눈빛도 딱딱해졌죠. 가족이라기보단 잠시 머무는 사람처럼. 아들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어요. 통장도 텅 비어가고 상황은 나아지질 않았어요. 그때 며느리가 말을 꺼냈죠. 집 명의를 조금 바꿔두면 어떻겠냐고요. 돌아가면 절차가 복잡하다고 보험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손이 참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땐 아들의 병세가 더 무서웠으니까요. 어떻게든 저 아이 곁에 있고 싶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싶었어요. 그 결정이 나를 내쫓는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그 아이는 내게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저희 둘이 좀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손주는 이제 유치원도 가고 집안도 정리됐으니 어머니도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죠. 정리란 단어가 이상하게 차갑게 들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이랄 것도 없는 작은 보따리 하나 들고 그 집을 조용히 나왔습니다. 아들이 병실에 있는 동안 나는 가족에서 손님으로 그리고 하인으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문을 닫은 그 순간부터 내 안에 무언가가 천천히 식어갔어요. 말도 기대도 원망도 그냥 다 잊기로 했어요. 대신 기억은 남기기로요. 그 기억이 나를 움직였고 그 시간들이 내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그 아이는 곧 알게 될 겁니다. 나가달라는 말은 했지만 붙잡지는 않더군요. 나는 그 애의 말보다 붙잡지 않은 손이 더 아팠어요. 그게 그 집의 진심이라는 걸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지하철을 탔고 가장 먼 역까지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갔어요. 그때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보다.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왔을까? 그 질문만 머릿속을 떠돌았어요. 친구 집 한 칸을 빌려서 며칠 지냈고 복지관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는 연습부터 시작했고 주민센터에서 주는 도시락도 받아 먹었죠. 창피하단 감정보다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더 앞섰어요. 주방에서 살아온 시간은 긴데 막상 바깥 세상에서 할 줄 아는 게 없더군요. 그래서 배우기로 했습니다. 반찬 배달, 포장, 거래처 정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익히기 시작했어요. 국수집 앞에 선풍기 켜놓고 쪽파 다듬는 어르신을 보며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손은 여전히 움직였고 입맛은 아직 살아있었거든요. 한 노인이 말해줬어요. 요즘엔 온라인으로도 파는 시대라고. 그 말이 귀에 꽂혔고 나는 핸드폰으로 배달앱부터 깔았어요. 마케팅 강좌도 듣고 사진 찍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매일 무언가를 익힌다는 게 기분 나쁜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이전엔 하루가 며느리 눈치 보는 일로 흘러갔다면 이제는 내가 정한 속도로 시간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적은 돈을 모아
작은 주방이 딸린 반지하 원룸을 얻었고 처음으로 혼자 반찬을 만들어 봤어요. 진미채 볶음, 연근조림, 들깨 시래기. 내 손이 익은 음식들이었지만 그날따라 맛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릇을 곱게 담고 사진을 찍어 온라인 장터에 올렸어요. 주문은 없었지만 괜히 다시 열어보게 되더군요. 누군가 나를 선택하길 기다리는 기분. 그게 처음으로 설렜습니다. 내가 만든 것을 누군가가 원하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주는 세상. 그게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 집에서 쓴 고무 장갑보다 지금 이 일회용 비닐 장갑이 훨씬 자존심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노트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남이 시킨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한 일을 하기로. 조금씩 조용히 흔들림 없이 내 방식을 쌓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애가 주던 말투를 떠올리기로 했어요. 그게 내 발걸음을 밀어줄 거니까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아주 정확하게 되갚는 준비입니다. 며느리는 그랬어요. 이 나이에 뭘 새로 하냐고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이젠 손만 놓고 조용히 있으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조용히 손 놓지 않고 반찬 사진을 올린 지 보름쯤 지나 첫 주문이 들어왔어요. 주문자는 어르신 돌봄센터에서 일하는 분이었고 치매 초기 어머니께 드릴 자극 없는 반찬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나는 며칠을 연구하고 조리법을 바꿨어요. 간장을 덜고 설탕 대신 배즙을 넣고 반찬을 담는 통까지 일일이 소독해서 보냈어요. 작은 배달이었지만 마음만큼은 100명의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 준비했죠. 그 주문이 다시 이어졌고 입소문이 돌면서 복지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혼밥 어르신 도시락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자는 제안.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날 밤 노트를 펼쳐 공식 상호명을 써넣었어요. 담백한 손. 내 손에서 나온 음식은 감정도 말도 섞이지 않고 오직 정직하게 담긴다는 의미였어요. 이름을 적고 나니 마치 하나의 회사가 된 듯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구청에 등록하고 사업자 통장을 만들고 SNS 채널도 열었어요. 사진을 찍고 글을 올리고 밤이면 주문 수량을 정리했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한 번도 나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가끔 며느리 생각이 났어요. 그 아이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으리라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생각이 내 손을 더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처음 만든 포스터엔 이름도 얼굴도 넣지 않았어요. 고객이 원하는 건 음식이지 내 이력이 아니니까요. 그건 언젠가 내 정체를 드러낼 복선이기도 했고요. 포장 용기 하나, 스티커 디자인 하나. 나는 허투루 만들지 않았어요. 소박하지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들로 천천히 정리해 나갔어요.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고 그 자신감이 냉정한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매출이 늘고 단골이 생기고 급기야 냉장고 한 대로는 부족해졌어요. 그때 처음으로 다른 사람 손을 빌려야겠다고 느꼈어요. 작은 채용 공고를 만들었고 서류를 받을 이메일을 만들었죠. 그 이메일함에 어느 날 익숙한 이름이 도착했어요. 보는 순간 숨이 멎었지만 심장은 차갑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며느리는 그랬어요. 이 나이에 뭘 새로 하냐고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이젠 손만 놓고 조용히 있으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조용히 손 놓지 않고 반찬 사진을 올린 지 보름쯤 지나 첫 주문이 들어왔어요. 주문자는 어르신 돌봄센터에서 일하는 분이었고 치매 초기 어머니께 드릴 자극 없는 반찬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나는 며칠을 연구하고 조리법을 바꿨어요. 간장을 덜고 설탕 대신 배즙을 넣고 반찬을 담는 통까지
일일이 소독해서 보냈어요. 작은 배달이었지만 마음만큼은 100명의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 준비했죠. 그 주문이 다시 이어졌고 입소문이 돌면서 복지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혼밥 어르신 도시락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자는 제안.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날 밤 노트를 펼쳐 공식 상호명을 써넣었어요. 담백한 손. 내 손에서 나온 음식은 감정도 말도 섞이지 않고 오직 정직하게 담긴다는 의미였어요. 이름을 적고 나니 마치 하나의 회사가 된 듯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구청에 등록하고 사업자 통장을 만들고 SNS 채널도 열었어요. 사진을 찍고 글을 올리고 밤이면 주문 수량을 정리했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한 번도 나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가끔 며느리 생각이 났어요. 그 아이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으리라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생각이 내 손을 더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처음 만든 포스터엔 이름도 얼굴도 넣지 않았어요. 고객이 원하는 건 음식이지 내 이력이 아니니까요. 그건 언젠가 내 정체를 드러낼 복선이기도 했고요. 포장 용기 하나, 스티커 디자인 하나. 나는 허투루 만들지 않았어요. 소박하지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들로 천천히 정리해 나갔어요.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고 그 자신감이 냉정한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매출이 늘고 단골이 생기고 급기야 냉장고 한 대로는 부족해졌어요. 그때 처음으로 다른 사람 손을 빌려야겠다고 느꼈어요. 작은 채용 공고를 만들었고 서류를 받을 이메일을 만들었죠. 그 이메일함에 어느 날 익숙한 이름이 도착했어요. 보는 순간 숨이 멎었지만 심장은 차갑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그 아이가 올 줄 알았어요. 이름을 보는 순간부터 내 머릿속엔 이미 입고 들어올 옷, 앉을 자세, 말투까지 그려졌어요. 놀랍게도 나는 단 한 번도 떨지 않았습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시켰고 전화번호로 면접 날짜를 전했어요. 목소리는 짧고 단정하게 떨림 없이 말했고 그 아이는 흔쾌히 응하겠다고 했어요. 어디선가 들었던 말투였지만 이젠 낯설기만 하더군요. 면접 날 나는 사무실을 평소보다 더 정리했어요. 벽에 걸린 사업자 등록증, 냉장 유통관리 확인서, 반찬 사진이 실린 지역 잡지 스크랩까지 조용히 눈에 띄게 배치했죠. 문이 열리고 그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코트를 정리하며 고개를 숙였고 나를 본 순간 눈이 딱 멈추더군요. 놀란 표정은 없었고 당황도 짧았어요. 그 아이는 금세 평정심을 찾으려 애썼고 나는 아무 말 없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읽었어요. 이전 경력에는 전업주부 10년이 있었고 그 아래엔 요리 교육 수료증이 첨부돼 있었어요. 묘한 웃음이 났지만 나는 그 웃음을 끝까지 삼켰습니다. 질문은 평소대로 했어요.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반찬이라는 작업이 체력적으로 쉽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신지, 팀워크에 문제는 없는지. 그 아이는 최대한 성실하게 대답했어요. 말이 고르고 눈도 또렷했죠. 그 아이답게 아주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에 조용히 말했어요. 우린 사람을 하녀처럼 부리지 않는다고. 모든 직원은 동등한 조건으로 시작되고 평가는 결과로만 한다고. 그 말을 들은 아이의 눈에 작은 파문이 일었지만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면접은 그렇게 끝났어요. 나는 손등을 만지며 조용히 생각했죠. 이 관계를 고용으로 시작한다는 건 지금껏 내가 겪었던 모든 시간에 스스로 가격표를 붙이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퇴근 후 계약서를 꺼내들었어요. 이름 옆에 공란으로 남은 직물 안에 간단히 써넣었습니다. 배달 및 보조 작업.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장 오래 보게 될 자리였죠. 그날 밤 나는 그 아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채용이 확정되었고 첫 출근일은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처우는 계약직이지만 경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다고요. 보내고 나서도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건 소리 지르며 따지는 복수가 아니라 내가 그 아이를 끝까지 바라보며 살아내는 일이었어요. 그 아이가 자발적으로 걸어들어온 이곳에서 나는 더는 며느리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업체 대표와 지원자 간의 관계일 뿐이었죠. 그 선을 끝까지 지켜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녀처럼 부리던 그 아이가 지금은 앞치마를 메고 내 지시에 움직이고 있어요. 복수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아니라 고요한 반복 속에서 서서히 내려앉는 거더군요. 월요일 아침 그 아이는 정시에 출근했어요. 손에 들린 텀블러와 보조 가방, 편하게 묶은 머리와 짧은 인사. 나는 늘 하던 대로 인사만 받고 작업 일지를 내밀었습니다. 첫 업무는 재료 손질과 배달 포장 정리. 손목에 힘을 줘야 하는 일이 많고 앉는 시간 없이 서서 움직여야 했죠. 나는 일부러 쉬운 일부터 시키지 않았어요. 적응할 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그 아이만큼은 예외였어요. 중간중간 확인하러 다가가 보면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나는 따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엔 대화보다 더 무거운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점심 직원들끼리 돌아가며 짓는 밥 순서가 돌아왔고 그 아이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켜보진 않았지만 식탁에 올라온 음식의 맛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소금의 간, 볶음의 향. 어딘가 익숙한 그 맛이 문득 예전 주방에서의 나를 떠올리게 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고 다른 직원들도 별다른 말 없이 식사를 마쳤어요. 그게 우리의 분위기였고 나는 그 틀을 깨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엔 배달 주문이 밀려들었고 나는 그 아이를 오토바이 옆에 세워두고 이동 경로와 수령 주의사항을 설명했어요.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를 남겼어요.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표정은 그리 밝지도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그저 체념에 가까운 냉담함이었죠. 해가 지고 그 아이는 주문서를 정리한 뒤 내게 오늘 수고했다는 말을 전했어요.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간단히 인사하고 퇴근을 허락했죠. 문이 닫히고 나서야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감정이 밀려온 건 아니었고 그냥 하루치의 고요가 갑자기 내 등을 덮쳐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그 아이가 조용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요. 어깨를 다소곳이 웅크린 채 나와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숙인 걸 보며 나는 오늘도 실수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기억은 곧 체화된 판단이 되고 판단은 또렷한 거리감이 됩니다. 나는 다짐했어요. 그 아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벌도 아니고 화해도 아니라는 걸 절대 잊지 않기로요. 복수는 한 번의 폭발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현실로 끝까지 버티는 일이라는 걸 나는 오늘 아주 정확하게 실천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려다 입을 다물더군요. 나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이제 그 아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이름 없는 호칭으로만 들렸습니다. 그 아이는 2달째 성실하게 출근하고 있었어요. 결근도 없고 불평도 없었죠. 한 번은 자진해서 마감 정리를 맡겠다고 했고 가게 유리창에 묻은 물때까지 닦아냈어요. 처음엔 의도적인 행동인가 싶었지만 그건 어느새 습관처럼 반복됐어요. 나는 여전히 말을 아꼈어요. 점점 다가오는 눈빛이 부담스러웠고 그 아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대충은 짐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그 아이가 조용히 다가와 이번 주말에 시간을 낼 수 있냐고 물었어요. 도움받은 게 많아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며 가까운 식당 예약까지 해놨다고 했어요. 나는 서류 정리를 멈추지 않은 채 시간이 없다고 짧게 대답했어요.
그 말에 실망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물러났어요. 식사 초대는 그날로 없던 일이 되었고 그 후로는 더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날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 역시 무엇을 주고받을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어요. 복수라는 말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감정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내게는 달랐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 예전의 감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 그 모든 태도가 곧 복수였습니다. 어느 날 작업실 옆 커피포트 앞에서 마주쳤을 때 그 아이는 무심한 듯 말을 걸었어요. 날씨가 많이 풀렸다고, 작년 이맘때는 아들이 병원에 있었을 거라고.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나는 물을 끓이는 버튼을 누른 채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나는 과거를 다시 꺼내지 않기로 했어요. 그 아이가 했던 말, 그때의 눈빛, 내 손에서 빼앗기듯 도장을 찍었던 그날의 냉기까지 전부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 아이의 어떤 말도 위로도 받을 수 없었어요. 그 아이는 내가 변했다고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변한 건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자리를 정리한 방식이었어요. 더 이상 가족도 어머니도 아니기에 나는 최소한의 예의로만 대하고 있었어요. 작업이 끝난 저녁, 하루치의 주문서를 정리하던 내 책상 위에 작은 손편지가 올려져 있었어요. 포스트잇에 쓰인 짧은 글씨는 감사와 사과를 함께 담고 있었고 그 아래엔 이름도 없었어요. 나는 그 쪽지를 조용히 접어서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은 손길로 그저 조용히 천천히 덮었어요. 복수는 말을 하는 순간 감정으로 변질된다는 걸 나는 오래전에 배웠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기로 했고 그 아이 역시 이제는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가게를 부탁했어요. 그 아이가 아니라면 다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일부러 그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어온 구청 강연 일정, 내 이름으로 초청된 자리였고 거절하기엔 너무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를 비우는 동안 가게를 책임질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죠. 그 아이는 의외로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주문 접수부터 재고 정리까지 자신이 도맡겠다고 말했어요. 나는 알겠다고 짧게 말하고 출입문 비밀번호와 전산관리 비번까지 건넸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이 서늘했지만 동시에 차가운 확신도 함께 들었어요. 이건 신뢰가 아니라 확인이었어요. 그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나는 알고 싶었고 그 결과로 내 판단을 증명받고 싶었어요. 강연을 마치고 돌아온 오후 가게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건 깔끔히 정리된 카운터와 배달 대기 중인 포장 박스들이었어요. 그 아이는 작업대 위에서 사골국을 식히고 있었고 작은 소리를 내며 인사를 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기대도 긴장도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하루의 인사처럼 들렸어요. 주문 내역을 확인해 보니 5배송도 없었고 카드 결제도 정확히 정산돼 있었어요. 나는 말없이 그 화면을 닫았고 자판 옆에 놓인 메모장을 펼쳤어요. 그 안에는 재고, 정리, 손님 응대 내용, 내가 맡겼던 책임들이 또박또박 기록돼 있었어요. 잠시 멈춰서서 그 아이를 바라봤어요. 등을 돌린 채 조리 도구를 닦고 있었고 어깨는 단정했으며 동작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때 느꼈어요. 내가 지키고 싶었던 자리는 이 공간이 아니라 내 감정이었단 걸요. 내가 그 아이에게 지우고 싶었던 건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예전의 위계였다는 것도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말을 아꼈어요. 감사도 수고했다는 말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 아이는 오해할 수 있었고 그 오해는 지금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작업일지를 쓰는 손이 처음으로 무거워졌어요.
더는 복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 아이는 변하고 있었고 나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감정은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와는 달랐어요. 그저 오래된 시간들이 이제야 끝나가고 있다는 걸 서로가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그 아이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입구 쪽 테이블을 정리하며 말없이 앞치마를 메고 있었죠. 나는 출입문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이 복수는 성공한 걸까? 아니면 어딘가에서 또 다른 시작이 되고 있는 걸까? 그 아이는 마지막 날까지 한 번도 먼저 그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내가 예전에 어머니였다는 말, 내가 가족이었다는 말. 그 말만 하지 않는다면 이 관계는 끝까지 유지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나는 그 아이가 출근하기 전 내 책상을 정리했고 창고 안쪽에 보관해 두었던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엔 계약 종료서를 넣어두었고 사직 서란을 비워둔 채 묵직한 서류 봉투에 담았습니다. 오전 업무가 끝날 무렵 나는 그 아이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 아이는 담담히 문을 열었고 익숙하게 내 앞에 섰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를 건넸고 그 아이는 봉투를 열지도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은 읽히지 않았지만 눈동자엔 묘한 정적이 머물렀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업무는 충분히 숙지되었고 이제 가게를 맡길 사람이 생겼다고. 그 말에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길지 않은 시간이 흐른 뒤 그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인사도 질문도 없었어요. 그 침묵은 우리 둘 모두가 선택한 마지막 예의였죠. 그 아이가 나간 뒤 나는 오래도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남은 포스트잇 한 장, 마지막으로 남긴 인사도 없이 그 아이는 사라졌어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소리도 감정도 대답도 없는 가장 조용한 복수. 나는 그 아이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그 아이 역시 나를 무릎 꿇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아주 오랫동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경계를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며칠 뒤 그 아이가 없이 처음 맞는 아침에 나는 문득 주방 앞에 서 있었어요. 내가 직접 차린 반찬을 작은 용기에 담아 배달 준비를 마쳤고 오토바이를 타는 직원에게 건넸어요. 이름을 불러주며 주문지를 내밀었을 때 그 아이가 날 부르던 방식이 생각났어요. 묘하게 씁쓸했지만 그 기억조차 내 안에서 조용히 흘려보냈습니다. 가게의 유리문을 닫고 나는 천천히 손에 쥔 명패를 바라봤어요. 대표이. 그 이름은 더는 누구의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아닌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자리였어요. 사람은 가족이 만든 역할로 살 수도 있지만 스스로 만든 공간에서 다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아주 늦게 그러나 분명히 배웠어요. 이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아도 내 삶이 불편하지 않고 누구에게 복수하지 않아도 내 시간이 초라하지 않아요. 나는 단지 그 아이가 두고 간 앞치마 하나를 창고 안에 조용히 걸어두었습니다. 다시는 쓰이지 않을 그것을 내 마지막 경계처럼 조용히 단단히 걸어뒀습니다. 사람은 무너뜨리는 말보다 침묵으로 더 멀리 나아가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말 뒤에 가려졌던 진심들,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곁에도 말없이 견디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